예, 북한이 또다시 중대 시험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이전과 달리 7분이라는 구체적 시간도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분의 시간이 ICBM 추진체 연소 시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 시험자 뭔가 하고 있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지난 7일 그리고 역세 후인 지난 13일에 또 중대 시험을 했다고 국방과학원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7분간 뭔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7분간 뭔가를 했다. 그 7분 사이에 뭘 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뭘 유출할 수 있는 겁니까? 7분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것은 군사 당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자신들의 이제 군사 재원과 기술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분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정치적 메시지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뒷받침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성과 추진력 면에서 이제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7분이라고 하는 것은 1단 엔진만 이제 시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1단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2, 3분 정도 이제 연소시키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예. 분명 2단 이상 엔진에 이제 연소 시험을 했다는 것이고 2단 이상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는 거는 엔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2단 엔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궤도와 노선을 조정하면서 정밀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다 그런 이제 로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7분이나 연소시킬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더 높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밤에 또 10시 41분부터 48분에 했습니다. 밤에 또 했다는 게 또 어쨌든 임의의 시각에 정찰 위성의 노출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자기들은 지금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시키고 있다. 빨리 이제 셈법을 좀 바꿔라라고 하는 것. 근데 언뜻 보면 이미 새로운 길에 상당 부분 좀 접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 7분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도와준 건데 그래도 아직 좀 답답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뭐 북한이 아직은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고요. 정 교수님께서 2단 발사체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네. 하나는 1단 로켓도요. 일반적인 거는 200초 전후로 이렇게 연소 시험이 끝나요. 북한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대형 발사체를 올릴 때는 500초 시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RS-25라고. 그 정도면은 북한도 만약에 액체 연료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형 발사체를 해가지고 오래 태울 수 있어서 무거운 것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다탄두라든가 또는 예. 인공위성도 고고도 인공위성이나 정찰위성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전혀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재진입체를 갖다가 테스트하는데 재진입체가 그러니까 한 3,000도, 4,000도에서 수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분 동안 재진입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견디나 안 견디나 견뎌냈다고 하면 사실 군사적으로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럼? 지금 북한이 화성 15형 이렇게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했을 때 예. 추진력은 13,000km 정도로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만큼은 입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 부족하다고 국제사회가 평가했던 것이 재진입 기술이 예. 완성되지 않았다. 대기권. 예, 그렇죠. 대기권 재진입을 해야지 결국 뭐 상공 뭐 5km 내에서 폭발을 시키는데 그 기술이 이렇게 안 됐는데 7분 동안 그 만약에 3,000도 이상의 열을 견뎌냈다 하면은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 이렇게 또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향상됐다 홍보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걸 했는지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아니다 판단하는 중요한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대내 인민들 결속을 위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보면 노동신문이나 대내 매체에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외적으로 좀 메시지를 발신을 하면서 대미 압박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이제 비핵화 협상이 이제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대내 매체에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이러한 일련의 고도화 과정들을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용도 아래 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차례 중대 시험을 하면서 전략적인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과거보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 무언가 보여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일부로서 늘 겁니다. 뭐 자위적 핵무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 데에 대하여 이런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뭐다 발표할 건데요. 결국에는 ICBM과 관련된 거죠. 모든 게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그 추진체가 강력해지는 것도 결국은 ICBM에 다탄두로 가는, 왜냐하면 다탄두면 그만큼 탄두의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역량이고 예. 재진입 능력을 갖다가 강화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2단 로켓이 더 정교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결국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 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는 이 용어들 전략적 핵 전쟁 억제력 이건 새로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북한이 계속 뭐 주장했던 2017년까지는 북한이 뭐 유사한 용어로 사용해 왔지만 2018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북한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전략 도발로 간다.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예, 정 교수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국방과학원 북한 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 중대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20분 뒤에 또 북한 군서의 1위죠. 참모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다시 담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담화 내용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달아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뉘앙스는 달라 보였습니다. 제 느낌은. 예,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11월 이후에 계속 보이고 있는 소나기 담화 전술의 지금 일종인데요.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 거고 군총참모장은 이거 기술적으로 완성된 거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언급하는 것은 늘 계속 삼가하고 있어요. 또 강조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씩 계속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판은 깨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쨌든 자신들은 준비가 다 있다고 하는 그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것이고 대화도 대결도 뭐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여지를 또 남겨두고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연말 총공세 한 열흘 정도가 계속 고비인 상황을 지금 계속 점증법으로 좀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에 이제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를 했고 ICBM 무기 개발이 미국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미국은 현재 이런 북한의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미국의 발언도 국방부와 국무부 이렇게 백악관 차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대화를 가장 이끌러 가고 싶어하는 쪽은 백악관인 거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작년같이 대화가 잘 진행되던 과정에서도 군사적 대비는 계속 했을 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ICBM을 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 나름대로는 어떠한 옵션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사적 압박 수단 뭐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거나 또는 뭐 지금 정찰은 이미 과거보다 확실히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국무부나 뭐 백악관의 이런 목소리보다는 국방부의 목소리가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예, 어떠세요? 상황이 군사적 긴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국방부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부장관 내정자가 지금 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언론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사실 정책의 비중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에스퍼 국방장관 목소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군사적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북한 내부 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건 잘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선전이 안 되고 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내일인가요?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주기인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북한 내부 사정은 그 현지 있는 외국 주재관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전현직 대사급 인사들이 예, 예.
ICBM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가는 길을 보면 ICBM 발사 준비로 이제 차곡차곡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뭐 비공개로 하거나 비밀리에 하고 있지가 않죠.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다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또 어떤 대외 매체도 또 보면서 동시에 그 외신들도 좀 접하면서 종합적인 정보 판단을 했을 때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ICBM 준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 판단을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한테 이제 트위터 하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이제 경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속을 좀 하면서도 단속을 하면서도 동시에 ICBM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흘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죠. 특히 이제 평양 주재 이제 외국 대사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좀 명분을 쌓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좀 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ICBM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시큰테크인 CSIS에서는 SLBM 가능성도 거론을 했더라고요. 이 가능성 실제 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비안드 파랄렐이라고 그 빅터차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빅터차 교수와 범유대제라고 위성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북한 인공위성 사진을 이렇게 추적하는데 사실은 어제나 그제가 아니고요. 한 이달 초순이었어요. 그때 이제 남포에 있는 기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역으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핵능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창리, 그리고 영변, 그리고 풍계리, 그리고 이제 SLBM까지도 보여주는데 그런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SLBM은 사실 10월 2일 날 한번 발사를 했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보자 요 정도 이야기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ICBM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말씀하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서서히 긴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반도에서의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에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좀 갈 예정이죠. 그에 앞서서 오늘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만남 내용이 공개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 들어오는 대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일단 비건이 이 시기에 왔다. 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북측에서 과연 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물밑에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뭐 접촉 가능성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미국이 좀 스틸웰 차관보 중심으로 좀 바쁘게 움직였죠. 아마 지금도 좀 비슷하게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온다고 얘기는 하고 만나자고 했겠지만 이렇게 만남의 가능성이 잘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미 간에 이미 뉴욕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비건이 직접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효과는 좀 크겠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조금 더 고위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지금 이제 뭐 주고받는 뭐 충분히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간접 대화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과연 북한이 이걸 받을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예. 비건이 지금 상당히 바쁜 일정이에요. 국무부 부장관이면은 사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자신의 비준이 상원에 지금 걸려 있어요. 예,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황이 별 걸려 무리 있죠. 없이 통과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이란 핵 문제를 갖다가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도 급박한데 한국에 왔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아마 뉴욕 채널을 통해서 통보했을 겁니다. 비건이 방문하는 동안 만날 의사가 있으니까 적정한 그 상대방이 나와주길 희망한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은 북한에 달린 거죠. 그래서 비건 대표도 뭐 지금 말을 삼가고 있는 것은 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는 건데 가능하다면 뭐 오늘 오후라 늦게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좀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야죠. 그런데 아직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미국도 양보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지 않나.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항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 질문에 일정 부분 나왔던 메시지도 굉장히 좀 큰 의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는 아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북한과의 교류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북한에서 그 답이 올 때까지는 침묵 모드를 유지합니다. 뭐 외교적인 행보를 이렇게 항상 구상할 때는 먼저 공개하는 것까지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신중 모드를 견제하는 거고, 워싱턴에서 출발했을 때 한 말은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거는 북측의 오퍼는 넣어놓았다. 이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화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잖아요. 담화를 통해서도 그렇죠. 뭔가를 좀 네. 열어놓고 여지는 조금 남겨둔 네, 네, 상황인데 그렇다면 비건이 대표가 왔으니까 이제 만나보고 나서 미국 측에서 이 정도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는 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어느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얘기 들어오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참모가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상은 조금 상상하기는 힘들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 제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가령 뭐 예컨대 내년에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완전 중단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카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온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러 나가자라고 하는 건 되겠지만 그냥 만나서 제안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판문점에서 좀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기에는 만남이 열리기에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북한도 이제 좀 값을 좀 명확히 좀 내놔야 되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근데 이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 들어도 굉장히 좀 포괄적이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뭔지, 과연 그게 북미 간에 뉴욕 채널에서 조금이라도 얘기가 된 게 있는지, 접점이 있는지가 좀 상당히 궁금한데 그게 좀 간접적인 대화라도 뉴욕 채널에서 이야기가 된 게 있다면은 좀 만날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전혀 없이 일단 만나서 새로 시작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적인 반전이 있기는 정말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이 잠시 후에 이제 11시면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독 예방이잖아요. 15개월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미국도 이번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미국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또 우리도 문제를 엄중하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비건 대표를 만나 주시는 거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뭐 비건은 미국 측 입장을 잘 전달할 거예요.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목소리를 듣고 한미 공조를 해나가자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로 보고 문 대통령께서는 뭐 늘 강조하시던 평화 프로세스, 제재 완화 가능성, 필요성을 언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언론에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재 양보하라는 것은 미국하고는 또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 쪽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실수를 했다고 봐요. 그 자기 나름대로 12월 달까지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아마 하노이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상황을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데드라인을 안 만들어놨으면 지금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은 핵물질 계속 만들었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했겠죠. 그래도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돼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말로 기한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체면이 손상하는 과정이 되니까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도발을 하게 되면 그간에 이루어놨던 외교적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다시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달에 했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도 움직임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다 차단당하고 한쪽 길밖에 못 가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북한도 고안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이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가려다가 전략적 실수 약간의 비슷한 그러니까 모험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4월 달에 모험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나도 많은 걸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트럼프 탄핵 문제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대북 정책의 성과를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한다. 사실은 그게 비핵화의 진전은 아니거든요. 현상 유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저기다 두면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우는 연말까지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식으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북한을 다시 옥죄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 못했던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굿딜이냐 배딜이냐를 항상 결정을 하는데 북한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면 이것은 배딜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대선에 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오늘 이 만남에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정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담길 수 있을까요? 담겨 있기를 좀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보낼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탄핵 국면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지금 한국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문제를 좀 연말을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좀 메시지가 있을까? 지난번에 그 전화 통화했던 그 이상은 아닐 거라 보시는 건가요? 예, 그때 전화 통화도 지금 아마 퍼즐을 좀 맞춰 보면은 그때 전화 통화에서 이제 비건을 보내겠다 정도가 아마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이 바쁜 와중이지만 보낼 테니 어쨌든 북한을 좀 잘 설득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정을 해보고요. 근데 이번에 비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조금 받기 힘든 제한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해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같은 거, 이것들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여론들을 생각할 때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 중단, 내년 일시 휴전을 한다든지 혹은 그 후에 영구 중단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카드들이 그런 얘기들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나머지 이야기는 오히려 또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하시겠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문제들, 예. 제재 완화에 대한 해법들,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제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 기업들한테 면제해 줄 것인지의 문제 등등.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검찰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행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돌파구를 가져올 만한 메시지를 과연 비건이 얼만큼 들고 왔을까? 그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관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을 좀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좀 막혀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밝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쨌든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민간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유엔의 제재 면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미국의 보증이 없이는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좀 움직이긴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미국의 확약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맡을 그 역할,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안보적인 보상은 미국이 해준다 하더라도 예. 경제적인 상황 조치를 우리가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운신의 폭이 확 넓어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또 미국이 또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오전에 만났습니다. 이제 막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약식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화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외교부 청사입니다. 기자회견장이죠. 잠시 후에 아마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을 같습니다. 잠시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일단 맞추고 갈 테니까요. 관심을 일단 연말에 예상되는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하는 것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이 과연 의결되고 이야기될지가 궁금한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북한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죠.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적 자력갱생,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친중 친러 노선, 그리고 대미 강경 노선, 그리고 자위적 핵무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의 북미 대화의 촉진자, 운전자, 중재자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 측에서는 긴밀한 공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인데 비해서 비건 대표는 지금 굉장히 좀 직설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북한의 카운터파트한테 오늘 이야기한다, 그렇죠.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접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응하지 않으면 미국도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왔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겐 대들한이 없다, 목표만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충실히 이행하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있어서 배띠를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아마 스톡홀름에서
북측에 제안한 것이 미국 측의 최대한의 양보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추가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니까 그건 응할 수 없고, 다만 데드라인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이 원하면은 그 정도 수준, 스톡홀름 수준의 대화를 해나갈 의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북한 측에 대한 비판을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예. 그간 수차례 만났는데 북측은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적대 정치만 얘기하고 컨텐츠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왔다. 그러니까 이젠 북한도 너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밝히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서로 균형 있는 합의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미국은 요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는 종전 선언 이런 거 다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도 조건부로 완화를 해주겠고.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 비핵화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순간까지 북측의 답은 안 온 것이 거의 확실하고, 미국도 자기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북측 카운터파트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어떤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그럼? 뭐 지금까지 북한 기조라면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따라서 비건은 북측 인사를 만나지 않고 돌아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뭐 대북 특별대표만한 위치가 아니죠.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곧 부장관이 될 텐데 이게 미국 측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나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